이거를 본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브라질 채권을 사기 시작한 게 그거를 본 10년 뒤인 이제 2012, 13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핑코가 돈 버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군요. 네. 거기다 비과세. 그러니까 실은 제가 저번에 방법론을 한번 말씀드렸나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은 경제만 보고 지난 10년간의 트랙 레코드가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안 맞아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다음에 비과세 그때 지표가 좋았거든요. 외환 보유고도 많았고, 자, 뭐 경제 좀 안 좋아도 뭐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비과세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실은 우리가 막 들어갔던 2012, 13, 14 이럴 때는 글로벌 투자가들은 던지고 나갈 때였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표만을 본 게 아니고요. 다른 걸 봤는데 이게 실은 두 번째 변곡점인데요. 아까 2002년과 달리 2012, 13 이때의 변곡점은 거꾸로 하면 안 될 때라고 이제 약세가 될 때인데요. 왜 그러냐면 2012년쯤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의 은행들이 브라질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 은행들이 STX 한진은행 대출 안 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관련 은행들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브라질 정부가 정부 관련 은행들 BNDES나 뭐 등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총리가 재무장관이죠. 그분이 중앙은행장한테 금리 내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뭐냐면 아까 제가 브라질을 브릭스로 만들고 전 세계 자금이 들어갔던 이유가 브라질이 옛날하고 달라서 2000년대부터는 제도적인 기반들이 탄탄해졌고 많이 성숙했고 그래서 돈이 믿고 들어갔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상황이 좀 나빠지니까 또 그러네. 정부에서 또 관여하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마찬가지 옛날처럼 되겠구나 하고 다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그때 던지는 걸 받으면서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만 지표만 보다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받는지를 못 본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장과 반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게 둘 다 앞에는 룰라 정부였고요. 룰라 1기, 2기 끝나고 세 번째 호세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좌파 정권이 이어갔는데요. 왜 룰라 1기 때는 괜찮았는데 왜 호세프 1기 때는 왜 그랬을까? 이거를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권이 너무 오래 갔어요. 중간에 또 한번 바뀌어줘야 되는데. 좌파 정권도 처음에는 순수했고 개혁이 힘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도 몽살라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좀 부패 이런 형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들었고 얘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완전히 자본이 떨어졌죠. 그런데 한 번 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퓰리스트 정책들을 막 퍼왔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실은 그때 바뀌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좀 무리해서 파퓰리스트 정책을 하다 보니 시장과 반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아까 제도적 근간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브라질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시경제 건전성을 무너뜨리면서 경상수지 적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플러스 인플레가 이렇게 되면은 내릴 수 없고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금리 내려부터 해가지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의 붕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 붕괴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지켜보고 신뢰를 던져버린 거네요. 시장의 신뢰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요 브라질 케이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져가지고 이게 환율과 여러 가지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게 뭐 한 30%라고 한다면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떨어져 버린 것들이 한 70%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14년 여름에 브라질 채권을 매도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그냥 대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 칼럼에도 있고 보시면 2014년 7월인데요. 브라질 비중 축소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브라질 채권 가격이 75%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책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질뿐 아니라 해외 채권, 뭐 해외 투자 등등을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초반에 다시 브라질 채권 이제부터 사야 된다. 그래서 자, 그 2010년 초반에 이거 막 사자라고 한 분들은 꽤 있거든요. 이제 제야인 고수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름에 그때 셀하고 매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2016년 초반에 자 바이로 바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방법론이 실은 궁금했던 겁니다. 뭘 봤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와 문화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어떤 뭐 때문에 떨어진 거냐는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의 변곡점이 나왔어요. 환율의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이제 엄청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투자의 타이밍을. 그래서 2016년 초반에 저희가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은 기다린 게,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 되면 좋지만.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애매한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고 가격을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시장적 정책을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 스탠스의 변화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브라질이 보여준 건데요. 그게 2016년 초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실은 상당히 엉망이 됐었고, 실은 무능했고, 자, 반시장적인 정책 계속 가져갔던 그 이제 토세프 정부가 2010년 초반부터의 탄핵 이슈로 인해서 중도 우파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살리면서 2016년에 브라질 채권이 72%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네요. 한 1년 만에. 네, 1년 반 정도 만이죠. 그래서 이 변곡점이 단순히 지표로만 하면 계속 뒷불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놈이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의 변곡점이 전부 다 이게 지표가 아니라 정치경제 정책들, 정치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면,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잘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 이후에 한 4년 정도가 좋았습니다. 그 16년에 한 72%, 그다음에 17, 18은 또 좀 흔들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를 이어간 테메르 정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데 바로 부패 문제 연루돼서 램덕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한 해 막 한 20, 30%씩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수익은 한 3%, 4%밖에 나지 않았는데 2018년 말에 있었던, 그래서 선거가 중요했는데요. 자, 브라질 국민들이 자, 어떻게 룰라 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 그나마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인, 그래서 이제 볼소나로 같은 약간 센 우파지만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친화적 개혁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년에 그래서 20% 정도로 수익이 나왔던 건데요. 자, 그래서 연금 개혁도 성공했고요. 자, 중요한 개혁이었던 연금 개혁은 그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 부채 수준을 둔화시켜야 됩니다. 자, 가만 놔두면 이렇게 올라서 아까처럼 하이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들인데요. 그거를 차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나도 자, 충분히 지속 가능한 이런 경제로 갈 수 있어서 아주 큰 리스크가 생길 거는 막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의 성장을 다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브라질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은 나왔는데, 브라질 빼고 나머지 상황들이 해외 글로벌 경기 또는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다 실은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천천히 신용 등급도 올라갈 것 같고, 뭐 CDS라고 하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좋지 못한 데다가, 자, 성장은 글로벌리 저성장. 혼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그렇죠. 올해 환율이 5% 이상 밀린 거는, 자, 외부 환경 지금 바이러스에 뭐 저기 중동 문제 뭐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브라질이 환율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을 좀 하기 위해서요. 수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험국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하고 환율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식으로 환율 약세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 미중 협상 때문에 농산물을 뭐 수백억 달러치 그쪽으로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중국이. 네. 근데 이전까지는 가장 큰 고객이 브라질이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도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네, 얘기도 그 어느 정도 있던데요. 타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변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뭐 또 다른 데로 좀 싸게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제조업이나 자동차 판매라든가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한 1%에 불과했던 성장이 2% 정도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수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환율을 좀 더 약세로, 이러니까 글로벌 투자들한테는 실은 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괜찮은 상태. 올해부터는 저는 환율이 지금 4.3은 좀 과도합니다. 다시 이슈가 완화되거나 트럼프가 한마디 할 거예요. 너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연초에 4.0인가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4.3까지 왔는데 제 생각엔 4.1에서 한 4.2 정도 중간 4.15나 그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연초보다 나쁜 거죠? 네.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더 밀릴 것 같습니다. 환율 약세. 그 다음에도 더 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사이클에 2000년 초중반에는 엄청난 강세로 갔을 때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런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또는 원자재 아주 강한 이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인플레이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거의 1%인데다가 얘들은 3, 4%이기 때문에 그 갭 차이에서라도 조금씩 밀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브라질 채권의 금리가 옛날에 10%일 때는 1, 2% 까져도 7, 8%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6.5% 정도인데 여기서 한 2, 3% 까지면 한 3%? 그러면 당분간은 브라질 국채는 좀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저는 이제 점점점 브라질 로컬 국채는 이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과세이기 때문에 3, 4%도 좋다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뭐 한 실은 4, 5%의 효과가 나는 데다가 요거 넘어가면은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받잖아요. 해당되잖아요.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로의 역할들이 있어서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아마 내가 진짜 난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해야 된다는 분은 지금 4.32 막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좋은 거는 브라질의 달러로 된 그 국채가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발행한 국채이긴 한데 달러 표시 채권. 네, 달러로 발행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브라질 해월화 로컬입니다. 표시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환율이 1185, 뭐 9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건 좀 과하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1100 다시 50원, 60원 갈 때,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좀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마 사시면,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좋았죠. 네, 그래서 브라질 로컬 통화 채권의 비중을 좀 줄이고 브라질의 달러 채권의 비중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해지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달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자산은 진짜 이거 강남 아파트처럼 균형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브라질 로컬의 국채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 생각에는 또 일부는 그 자금을
비과세는 아니지만 브라질에 주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브라질의 주식이라 그러면 브라질의 그 산업군 중에서 어떤 기업들? 일단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브라질이 M&A부터 민영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글로벌에 오픈할 그럴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국영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네, 개혁해야 민영화하고. 되니까. 그래서 실은 M&A 모멘텀, 민영화 모멘텀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브라스도 좋고요. 근데 이 큰 회사들이 철강인 발레도 있고 또 은행도 있긴 한데요. 대형 기업들이 거의 다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외부는 어수선하고 하지만 아마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이 있는 나라가 지금 100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은 내부의 개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혁의 모멘텀으로 금리는 이미 다 내려와가지고 더 내려갈 게 없는데다가 환율 약세니까 나라는 지금 옛날처럼 위험하지 않고 좀 좋아져 간다 해도 그 혜택을 못 받는데 금리보다는 주식 쪽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또 저것도 있습니다. 내부의 자금 흐름인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실은 주식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금리가 워낙 높아서 뭐하러 주식합니까? 그냥 해도 연 한 10%, 15%씩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그 금리가 6.5로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랑 똑같은 거죠. 은행이 그러면 금리 많이 줬을 때는 옛날에 15%도 가고 막 13%도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라질 주식은 그동안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요. 작년에도 성과가 괜찮았는데요. 작년에 좀 주춤했죠. 그 전에 좋았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치고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도 내년에도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브라질은 가진 게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든 어쨌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자꾸 생기네요. 네. 그러다가 실은 이제 다음번에 어떤 조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들은 네. 이 커다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은 2022년 말에 있을 선거예요, 또. 이게 역시 포퓰리즘이냐?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시장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또 염증을 느껴서 또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때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있을 지방선거가 좀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개혁들이 더 잘 성공한다면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브라질은 90년대는 거의 우파가 집권하면서 개혁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신자유주의 개혁들이 이루어졌고요. 2000년대는 14년 동안 좌파가 집권하면서 초반에는 잘했는데 뒤에는 약간 파퓰리즘 정책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우파의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한 3, 4년 됐는데요.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그게 매 선거 때 기점으로 해서 좀 보시면 우리가 채권은 한 10년짜리 막 그렇거든요. 네.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만기 때까지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든 던지고 딴 데로 가면 되니까. 그동안 요 4년 동안은 실은 좋은 사이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되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워낙 의견이 틀리니까 헷갈려요. 어떤 분들은 나는 더블 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 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하는 나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2002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는 핑크처럼 분석해서 가급적 빨리 들어가서 할 때고요. 2012, 13부터 15년 말까지는 하면은 안 될 때고요. 16년부터는 다시 한 번만 한 때가 된 거고, 지금은 이게 채권 쪽에서는 점점점 이 메이트가 낮아지게 되니까 실은 줄여가야 될 때, 요렇게 그 사이클을 타면서 들어왔다 나왔다가 필요한. 그래서 한번 놔두고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나온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시기별로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흥미롭네요.